예,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공개 비판하고 나서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여야 4당이 한국당에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한 가운데 한국당은 천막농성 계획을 접고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주요 전국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검경수사권 조정안, 공수처법안, 패스트트랙을 탔지 않습니까? 네네. 당사자인 경찰과 또 검찰 쪽 반응이 상당히 궁금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금 해외 방문 중인데 입장을 이렇게 표명을 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근데 의외로 반대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청와대와 민주당, 여당이 추진했던 것과 다른 결의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졌는데 일단 발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입장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에 뭐 두 가지, 그러니까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찰이 그동안 어찌 보면 그동안 뭐 대검이라든지 특수부에다 하던 수사 내용이고요. 일단 검경수사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의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상명하복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평적인 관계로 만드는 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뭐 고위공직자 수사나 아니면 경찰 관계나 다 이제 권한을 좀 이렇게 빼앗기는 이런 입장이어서 그동안 사실 검찰에서 뭐 공수처라든지 뭐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뭐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렇죠. 법무부를 통해서 협의하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임기는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제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가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검찰이 그동안 견제와 균형을 받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공수처는 이제 검찰의 어떤 수사 편의 어떤 재량적인 수사 이런 부분에도 좀 기소 독점주의라든지 이런 걸 좀 완화해 보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 부분도 사실은 어찌 보면 경찰과 검찰 사이 관계가 이게 해방 이후에 쭉 이런 관계였어요. 이런 걸 좀 이제 다시 바꿔보자는 거라서 오히려 견제 균형의 원리를 제대로 작동시켜 보자.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민주주의 기본 원리라는 게 삼권 분립의 원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입법부 영역이 있고 행정부 역할이 있습니다. 검찰은 분명히 행정부의 일원입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적절한 발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임기가 2달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뭐 사퇴를 던질 것이냐 이런 이제 예상이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2달 임기 남았기 때문에 사퇴를 한다 해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향후에 아무튼 이제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을 좀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 정도 발언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표 낼 걸 각오하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다. 근데 또 조국 주석은 사실상 그 통과된 다음 날 약간의 환영한다는 뜻을 또 페이스북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얘기에서는? 글쎄, 이제 검찰 수장으로서 저는 뭐 있을 수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류의 반응이 사실은 뭐 얼마 전부터 예견돼 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로서는 작년 3월인가요? 뭐 법무장관, 행안장관 뭐 이렇게 돼서 그 합의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당시는 저 민정수석인 조국 수석이 좀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고 오히려 검찰은 패싱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배제돼 있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검찰 개혁이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다 동의할 겁니다. 동의하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앞으로 좀 논의가 돼서 어떤 방향으로 규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나와 있는 그 검경 수사권 분리 문제, 그 다음에 공수처법 이런 거 보면 뭐 수사 대상, 수사권, 기소권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 문무일 총장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 원칙이 과연 맞나 이런 건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 여론도 좀 갈리는 상황이고 여야 의견도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검찰총장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일견 그 예견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당의 법사위원인 금태섭 의원, 조응천 의원까지도 공개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저는 뭐 앞으로 이제 논의 과정에서 변화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검찰 의견을 반영을 해야겠지만 저는 그 대전제를 찾아가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 이거는 꼭 이렇게 맞는 부분이었는지 이렇게 그 뭐 누덕이라고 표현이 되는 일부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냥 막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여당도 그다음에 청와대도 한번 좀 다시 검토해 볼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조금만 추가를 하면요. 아마 검찰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 부분이 수사 지휘권이에요.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뭐 수사 종결과 수사 지휘권인데 수사 종결 부분은 뭐 지금도 어느 정도 사실은
일반적인 사건 한 90% 이상 경찰의 의견을 거의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 종결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 이 수사 지휘권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좀 빠진 게 자치경찰제예요. 검찰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제가 되면 우리가 어쨌든 검경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자치경찰제 부분이 사실은 이번 논의에 좀 배제가 됐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또 논의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또 뭐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렇다 본다 그러면 자치경찰제를 좀 더 도입하고 그다음에 수사지휘권의 좀 보완 방법을 찾아간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타협의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혹시 수장의 이런 발언을 계기로 검찰 내에서의 집단 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예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안에 이제 이프로스 이런 데 이제 대화방이 있거든요. 이런 데도 굉장히 반발도 심하고 이랬는데 이번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사실은 1, 2년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공수처도 20년 이상 된 문제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사실은 한 20년 정도 된 문제예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라서 그동안 뭐 할 때마다 반발이 많았는데 이번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집단적인 반발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예.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사법계 검찰이라는 게 이제 사법부의 또 일환인데 이제 법원 쪽은 굉장히 어찌 보면 뭐 개혁이라든지 이러면서 수사도 하고 이랬거든요.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공감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지금 이번에 이제 패스트트랙 부분도 찬성 여론이 이제 과반 이상 넘는 거 보면 검찰도 제가 보기에 뭐 아주 그냥 세게 대놓고 반대하기는 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예. 경찰 쪽에서는요 오늘 설명자를 냈는데 이 수사권 조정안이 경찰 통제 강화다. 검찰총장이 오히려 주장을 반박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내용 비슷한데 여전히 뭐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는 관련해서 뭐 공식 답변할 여지는 안 된다. 하지만 내부 분위기 검찰총장이 직접 이야기한 데서는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불편한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청와대는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공식 반응은 안 합니다만 어제 이제 저녁부터 흘러나온 얘기는 그 익명을 전제로 해서 이제 보도되는 거 보면 굉장히 청와대도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 문제를 검찰 내부 반발 내지는 뭐 검찰과 경찰 간의 대립으로 보면 안 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검경 수사권 문제와 더불어 공수처라는 현재 지금 구상 중이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라는 게 어떤 식의 기능을 할 건가. 그다음에 이게 과연 그 어디로부턴가 견제를 받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더 많이 좀 알 수 있게 그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여론을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가게 되면 그전에도 물론 검찰이 굉장히 검찰 공화국이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라고 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현재는 그 위에 또 다른 사법기관을 만들어서 그것도 뭐 의회나 뭐 다른 견제 수단이 불필요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간부들에 의해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게 말씀드리면요. 사실 공수처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설 특검법이 있습니다만 특검을 이제 항상 뭐 할 때마다 이제 법에 논란이 많았는데 그냥 특검이 상설화된다 정도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특검 수사 대상도 물론 특검 같은 경우는 법에도 정해야 되는데 공수처 같은 경우 수사 대상 정해놓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검을 상설화하면서 예전에 뭐 특수부 같은 데서 수사하는 내용들을 항시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면 제가 보기에 뭐 왜냐하면 공수처 임명도요 특검 임명 과정하고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을 좀 보면 사실 여당 내에서도 짚어주신 것처럼 금태섭 그리고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원들이 둘 다 검사 출신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의원 내에 경찰 출신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경찰 출신, 검찰 출신의 의원들 간의 이런 뭐 충돌이나 분쟁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물론 두 분 의원이 공교롭게 검찰 출신이라 그 얘기가 객관성을 잃을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의원으로서 소신 발언을 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검찰과 경찰의 그 권력 문제 내지는 뭐 수사권, 기소권 뭐 이런 문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지금까지 쭉 있었던 그 논의 과정을 또다시 재반복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과연 공수처라는 기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견제를 받을 수 있는 거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그 막대한 권한이라고 하는 대통령과 청와대 권한이 좀 더 강화돼서 오히려 그 통제받지 못하는 더 큰 기구가 생기느냐. 이런 점을 좀 쳐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입장은 없었어요. 이렇게
본인들의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정당들은 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기본적으로요, 아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트트랙 자체가 원천 무효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다 입장을 내게 된다면 인정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그냥 오히려 이제 여당 행정부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이게 대해서 찬반 입장 내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게 자체를 인정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 패스트트랙 이후에 고소 고발 그 계속 진행 중인데 이건 뭐 신고죄 국회 선진화법은 그렇죠. 아니죠. 아니니까요. 예, 예, 예. 어떻든 간에 고소를 취하에 들어서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야 지도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취할 이야기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뭔가 협상의 여지는 있어야 된다는 여론도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께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그 고발 대리인으로 2번 다 이제 했는데요. 예. 결국은 이제 선진화법이라는 게 어찌 보면 첫 사례예요. 지금 첫 사례다 보니까 그동안 뭐 폭행 협박 뭐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렇게 선진화법 적용되기는 처음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보면 이 선진화법의 내용이 검찰이 어찌 보면 이제 공수처라든지 지금 검경 수사권 그 내용이에요. 이게 통과가 되면 오히려 검찰에게 어찌 보면 약간 불리한 내용이라 검찰이 수사를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게 물론 이제 관할이 남부니까 남부로 왔는데 예, 예. 제가 보기에 이걸 수사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건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결이 돼서 만약에 뭐 합의가 되고 이런다 그러면 이게 500만 원이 결국은 이제 어찌 보면 커트라인 선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당연히 뭐 법원에도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법이 아니라 이제 선진화법이 그동안 유명무실했는데 이번에 어찌 보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적용되는 사례라서 제가 보기에는 뭐 수사라든지 재판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요. 뭐 정치적인 해결은 뭐 그 다음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때문에 기소 범위를 가지고 많이들 예상을 두더라고요. 좀 네네.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이게 결국은 수사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미 다 체증돼 있고 우리 방송에 다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닌데 결국 얼마나 응할 거냐. 지금 의원 저희들 고발한 몇 명입니까? 저희들 이제 처음에 18명이고 나중에 있는데. 했는데 29명 정도 됩니다. 국회의원이. 예, 예. 그러면 아마 국회의원 한 명도 소환하기 쉽지 않은데 이게 또 예를 들어서 뭐 뇌물죄라든지 이런 거 되면 뭐 영장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럴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럼 과연 얼마나 이제 소환에 응할 것인가. 사실은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기소하는 거 큰 어려움은 없어요. 예. 이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데 보통은 그래도 얘기를 들어보고 기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적인 말씀하시지만 정치적인 타입이 된다 그러면 뭐 범인 줄어들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도 이거를 자의적으로 좀 하긴 어렵다라고 보면 이제 좀 심했던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영상에서 보기에도 좀 심했던 분들은 예. 뭐 기소는 불가피하지 않냐라고 봅니다. 그 예. 사법 처리 결과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기소되거나 하게 될 경우는 형량에 따라서 5년 내지는 뭐 10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되니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은 첫 사례이기 때문에 여야가 현재로서는 뭐 취하 내지는 그거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년도 채 안 남은 내년 총선이 사실은 시작된 거기 때문에 강경 대응이 여야 간에 계속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공수처법이나 뭐 검찰 개혁 이런 문제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루어졌던 문제, 그러니까 선진화법 패스트트랙 올라가면서 있었던 그 많은 장면들을 뭐 시청자 여러분, 국민들 봤으니까 바람직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판단하실 텐데 예. 그거는 사실은 정치권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었고 그다음에 뭐 좀 전에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로 봤습니다만은 비슷한 추세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권에서 해결이 못 되고 검찰로까지 가서 사법 권력이 다시 그 국회의 공천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그 검경 수사권이나 공수처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예견을 해본다면 저는 이게 오히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패스트트랙 문제까지도 다 예견해보고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다 보니까 국회 선진화법 개정 네네. 이야기 나옵니다. 필요성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적인 요번에 이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생겼죠. 회의장이냐 그 인근이냐. 그렇죠. 예. 최이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회관인데 그건 회의장 그 부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또 의원과를 이제 의원 접수 못하게 했는데 예. 그게 또 회의장 인근이냐. 그 회의장 인근이라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가 인근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보좌관 당직자에 그렇죠. 대한 그다음에 대상도 이제 있고. 회의를 방해할 목적이라 그랬는데 과연 의원 접수하는 게 회의 방해 목적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뭐 폭행 협박 아니면 들어눕는 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건 맞는데 그다음에 뭐 폭행 협박이 맞느냐 이렇게 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거보다 예전에 많이 됐던 건 이게 뭐 패스트트랙이 맞느냐. 예. 뭐 빨라야 180일, 뭐 330, 늦어지면 330일인데 오히려 슬로우 트랙 아니냐. 그다음에 요건 같은 것도 5분의 3. 5분의 3이라는 게 60%인데 이제 과연 그게 맞느냐. 그다음에
한국당 쪽에서는 과연 그럼 이런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민생과 관련된 것만 하냐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의회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제가 보기에 모두 막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회의장만 부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요건 같은 부분은 기간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것 여당 같습니다. 내에서 이번에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 좀 있어요? 그런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이게 지금 뭐 선진화법이 이번에 첫 적용 사례이기 때문에 예. 당장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법원이든 검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용을 해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아마 뭐 개선 나오겠지만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저희 당이 또 강력히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예, 한국당 알겠습니다. 쪽에서 일단 하는 것에. 예. 예, 말씀하시죠. 지금의 권력 구조 하에서는 저는 선진화법이 이렇게 개정 논의는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새누리당 집권 그렇죠. 당시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만들고 나서 사실은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렇게 돼가지고는 과연 그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그 내부적인 비판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선진화법에 대해서 크게 고칠 생각은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아쉽지만 또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패스트트랙은 일단 지정이 됐고 그렇다면 국회가 좀 정상화돼야 되는데 어려워 보인다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한국당을 제외한 원내대표들이 만났잖아요. 한국당 좀 들어와라. 네네. 대화할 여지, 협상할 여지 네네.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하자는데 나경원 대표는 지금 상황이 어렵다. 오늘 나온 얘기가 사과 없이 대화는 어렵다.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방금 들어온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만 네네. 지금 상황이라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나경원 대표도 사과할까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대통령의 뭐 결단 이런 건 아마 이제 그 순방 가시기 전에 여야정 협의체 이런 거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제 오늘 원로 회의 뭐 오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거 하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뭐 재추경은 하겠다 이랬어요. 추경 자체를 뭐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럼 협상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뭐 명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당이 마침 이제 5월 8일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한다 그러면 아마 뭐 상견례도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뭐 대화 여지가 열리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천막 농성 계획하다가 일단 이 계획은 보류한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홍보 활동을 야외로 다니면서 홍보 활동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내로 다시 이제 국회로 들어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장외투쟁을 계속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 대축면은 좀 당분간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사실은 출구 전략에 대한 검토 없이 마냥 장애투쟁만 할 수 없으니까 섣불리 광화문 광장으로 나오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 네.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이 이달에 있고 다음 달에는 지금 막 내용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진로와 향방을 가름할 수 있는 또 원내대표 선출이 또 있거든요. 그런 상황의 계기를 통해서 아마 한국당이 이런저런 저 국회 복귀 뭐 이런 것들이 검토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 현재로서는 저는 자유한국당이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패스트트랙이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거기에 포함해서 선거제도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내년 총선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국민 홍보전에 더 집중하리라 보여집니다. 제가 조금 다른 얘기하면 재밌는 얘기인데요. 내부에 들리는 얘기 보면 예. 돈 문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사실은 자외 집회를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한국당이 이제 당사도 옮기고 이러면서 그게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찌 보면 뭐 얼마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 길게 가는 건 뭐 서로 좋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정치는 정치로 푸는 게 낫습니다. 전망농성을 계획을 보류한 이유는 진보 진영이 좀 충돌 가능성이라 그런 박원순 거보다는 이제 시장의 그렇죠. 그 예. 부분이 큽니까? 박원순 시장이 좀 거기서는 그러니까 천막농성 장소에서는 이렇게 허가 저는 뭘 봤냐면 이제 조례상 안 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만약에 뭐 한국당이 정말 할 의지가 있었으면 정말 조례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안 했겠는가? 저는 오히려 실효성 문제라고 봐요. 예전에 이게 십몇 년 전에는 예전에는 이제 뭐 효력이 있었지만 과연 실제로 막 이게 했는데 효과가 있을까? 그게 오히려 더 많았다고 봐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뭐 조례상 안 된다 그러니까 물러선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예. 한국당 해산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이 160만을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를 두고 이제 한국당 내에서는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게 기본 취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렵고 힘든 일, 그다음에 다른 행정기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었던 일에 대해서 청와대에 이제 직접 건의를 해서 뭔가 해결점을 찾고자 하는 예. 그런 신문고 제도 비슷한 거였는데 지금 사실은
그 여야 간에 있는 그 해산청원 문제는 뭐 여야 대결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양측이 다 이미 20만을 넘었기 때문에 어쨌든 청와대는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논란을 계속 그냥 청와대가 방치하고 있는 게 옳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장기적으로는 그 청원 제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봐야겠지만 현재는 그 뭐 북한이 뭐 개입했다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혼자 뭐 4번 이상 그리고 뭐 이런 상으로는 수십 번 이상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140만이 될지, 그다음에 이쪽에 뭐 민주당 해산청원이 25만이 될지 이 건에 가지고 숫자 가지고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좀 더 그러니까 여야 대치 국면을 더 조장하는 이런 방법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언젠가는 좀 정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아무 의미 없는 소모적인 논쟁에 우리가 좀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정리라면 생각이 청와대가 듭니다. 어떤 식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만이 넘었기 때문에 어쨌든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는 요건을 갖춰줬어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청와대 청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그 클릭을 하면은 청와대가 대통령이 답변을 줘야 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예. 이미 청와대가 답변해야 되는 요건이 갖춰졌다면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을 닫거나 더 이상 논쟁이 안 되게 이런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결국은 이제 20만 넘었으니까 중단하라 이러는 건데요. 그건 또 말이 안 됩니다. 국민들의 여론인데.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국당 측에서 유리할 때는 인용한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걸 이제 와서 뭐 2명하고 3명하고 조작한다. 저는 이제 본질 흐리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 결과 나왔다. 뭐 민주당 해산하라가 150만 나오고 한국당 해산하라가 20만 나왔다. 그럼 당연히 뭐 저는 국민 여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말을 바꿀 필요는 없고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기본 원칙을 지켜왔어요. 이게 해산하라고 해서 정부가 뭐 해산 청원 뭐 현재 심판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들끓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5월 21일까지가 계속되는 겁니까? 한 달이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5월 한 달 동안 그동안 해왔고 20만 넘게 답변을 해왔는데 예. 뭐 그동안 뭐 사법부 일이라든지 아니면 입법부 일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행정부 일이긴 합니다만 정당 해산이라는 게 굉장히 예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뭐 이거를 추진하겠다든지 이렇게 답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이거를 뭐 조작이다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뭐 경쟁이라 그러는데 저는 뭐 그것도 어찌 보면 국민의 여론이라고 봅니다. 이게 대해서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하지 말아라. 뭐 20만 넘었으니까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여론을 좀 왜곡할 여지가 있는 거라고. 청와대가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해요. 물론 다른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해산 청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할지 민주당 사실 뭐 여당인데 어떤 답변을 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 정당 해산이라는 게 이제 독일의 옛날에 나치 정당 해산에서 온 사례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뭐 통진당 사례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엄격한 요건에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그런 요건이 되지 않는다 정도로 그리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으로 갈 문제는 아니다 정도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산 청원에 관해서도 네. 뭐 청와대에서 답이 뻔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으니까. 그리고 아마 처음 청원글을 올렸던 분도 저는 청와대가 무슨 뾰족한 해법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렸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이 목적과는 달리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그 전에 쭉 봤습니다만 우리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그다음에 조국 민정수석 등등해서 청와대가 사실은 전국의 중심을 잡아주고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너무 정쟁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서 시끄러운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번 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요. 청와대가 잘 해결하고 여야 간의 대치 문제는 국회로 넘겨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엔 바른미래당 내홍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손학규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했고 여기에 있어서 하태경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오늘 또 제기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수습될 것인가라는 궁금증도 생기거든요. 저는 뭐 그전부터 쭉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시간의 문제이고 이미 양진영은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었고 특히나 이번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그 있을 수 없었던 그 뭐 사보임 문제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양진영이 가고 있는 게 뻔한 길이라 보여지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바른정당 개 의원들께서 그 너무 의회 민주주의의 그 바른 생활에 바른 정치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하태경 의원이 그 문제 제기하고 뭐 이런 것도 정당 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원천 무효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뭐 내부적으로 뭐
뭐 정당 보조금이나 아니면 비례대표 신분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무슨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좀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 분당 정도. 가능성 정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유승민 대도 그렇고 손학규 대표도 그렇고 분당에 있어서는 일단은 좀 선을 긋는 모습이거든요. 서로 간에 계산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틀려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국회 사보임 문제 건으로 뭐 한두 분의 의원들이 이쪽 진영 저쪽 진영을 막 넘나드는 경우가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 다소원전 손학규 대표계로 분류되었던 김수민 최고위원이 다시 또 이제 바른정당계로 옮겨오시는 이런 모습도 보였잖아요. 이게 다음 달에 있을 이제 원내대표 결과까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새싸움이 좀 진행될 텐데 새싸움 이후에는 저는 뭐 분당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법적인 얘기만 할게요. 이 가처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정당 내 이런 뭐 최고위원 선임하는 문제에서 사법부에 기본적으로 끼질 않습니다. 네. 관여를 안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삼는 게 최고위원회에서 뭐 협의한다 그러는데 최고위원이 이제 연례 협의를 하는데 협의라는 거는 뭐 합의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거를 굳이 법원을 끌고 갈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분당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김관영 원내대표도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지도부 사퇴는 절대 안 된다. 단합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7명인데 4분이 이제 보이콧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2명을 임명하면 5명이 돼요. 이쪽이. 그러면 9명 중에 5명이니까 과반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물론 이제 9명 중에 5명이 최고위원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제가 보기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는 손학규 대표의 어찌 보면 이제 뭐 단식으로 시작된 문제라서 그다음에 뭐 사보임 관행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투표를 하고 뭐 의원총회도 개최했지만 결국 과반을 못 넘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어찌 보면 현 지도부가 계속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바른정당계가 뛰쳐나갈 거냐? 제가 보기에 뭐 그렇기는 쉽지 않다고 보면 현재 상태로 당분간은 계속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 돌아옵니까? 계속 공부하게 내버려 둬라 이렇게 야당 쪽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뭐 돌아온다고 해서 과연 뭐 달라질 게 있는가? 결국은 이분이 돌아온다 하면 나중에 다음 대선에 이제 나가는 걸 전제로 해야 되거든요. 과연 이제 그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하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원로들을 초청해서 12명을 초청해서 오찬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한다고 하는데요. 쓴소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에 답변을 할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이 주로 오갈 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제일 얘기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좀 마이너스 측면도 있고요. 물론 뭐 약간 실업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살아남는 게 있습니다만 아마 경제 문제에 좀 집중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아마 청년 문제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회 원로들 얘기를 듣는 다음에 저는 이게 조금 더 나가서 예. 여야정 협의체 이런 식으로 나가서 결국 야당과의 어떤 대화의 어떤 모멘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정치라는 게 대화로 푸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수순이 아마 여야정 협의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뭐 오늘 보니까 진보 보수 원로분들 다 망라해서 다 모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대통령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저는 지금 너무 많이 이것저것 다 국민들이 갈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념 와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아마 원로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실 거고 국민 통합에 관해서 원로들이 많은 주문이 있을 거고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 좀 답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